1986년 평범하고 인자해 보이는 한 가정주부의 미소 뒤에 짙은 어둠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일상적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독실하고 다정한 이웃이자 늘 주변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친절한 얼굴로 건넨 작은 호의는 사실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피해자를 밀어넣는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지인이 쓰러져 가는데도 그녀는 완벽한 비극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지워버렸습니다. 물리적인 흔적도 목격자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은 완벽한 밀실.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악몽은 그렇게 가장 붐비는 대중 목욕탕의 짙은 수증기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완벽에 가까운 장막을 찢어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1부 군중 속의 저주. 1986년 10월의 어느 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도심의 한 대중 목욕탕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자욱하게 깔린 목욕탕 안은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대화 소리와 바닥에 부딪히는 물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의 공간에 훗날 대한민국 수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차가운 그림자가 조용히 발을 들였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동네에서 평판이 자자했던 중년 여성 김 씨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온 절친한 친구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탕 안에서 그동안 밀린 회포를 풀며 웃음꽃을 피웠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으로만 비쳤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탈의실로 나온 두 사람의 몸에서는 따뜻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기운 차려. 내가 특별히 챙겨온 거야. 김 씨는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자양강장제 병 하나를 꺼내어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이미 뚜껑이 열려있던 그 작은 병은 겉보기에는 피로를 풀어주는 흔한 음료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병을 받아들고 단숨에 내용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녀의 삶에서 시계바늘이 영원히 멈추는 지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음료를 마신 지 불과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탈의실의 평온한 공기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구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던 그녀의 두 눈은 허공을 향했고 거친 숨소리는 이내 잦아들며 깊고 영원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탈의실 안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장 크게 오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친구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제발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방금 전까지 나랑 웃고 떠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비통한 외침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 누구도 그 슬픔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짙은 슬픔에 잠긴 현장뿐이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즉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초기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의 예리한 눈빛이 탈의실 구석구석을 훑었지만
외부의 물리적인 개입을 의심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저항의 흔적이나 수상한 상흔이 전혀 없었고 현장은 누군가 다녀간 흔적조차 없이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형사들은 절망에 빠진 김 씨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그녀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뺨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했습니다. 함께 목욕을 하고 나왔고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김 씨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친구가 쓰러질 때 김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녀를 도우려 했는지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수사기법과 제한된 정보망 속에서 이 사건은 그저 안타까운 돌연사로 서류상에 기록되었습니다. 부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비보에 경황이 없었고 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 씨가 그토록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타살의 가능성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내사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채 이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현장을 지휘했던 한 베테랑 형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위화감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그토록 갑작스럽게 모든 생명력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고통의 흔적은 일반적인 심장마비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은 이 불길한 사건을 일상적인 변사사건 중 하나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첫 번째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눈물을 닦아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어두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법망은 그녀의 완벽한 위장술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치밀하고 차가운 연쇄의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완벽한 돌연사로 위장된 후 김 씨의 발걸음은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닫힐 줄을 몰랐고 그녀의 친절한 미소는 곧 다음 목표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놓친 그 미세한 틈새로 걷잡을 수 없는 두 번째 악몽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서 아무런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은 채 완벽한 알리바이를 챙겨 빠져나온 그녀의 내면에는 긁히지 않았다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어떤 섬뜩한 오만함이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교묘한 그림자를 쫓지 못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확신. 그것은 곧 법과 수사망을 비웃는 차가운 자신감이 되어 그녀의 발걸음을 다음 목적지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타깃은 매우 명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압박해오는 거액의 사채빚, 그리고 그 빚을 집요하게 독촉하는 채권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금전적 의무를 가장 잔혹하고 흔적 없는 방식으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기괴하고 참혹한 채무청산의 방식이었습니다. 1987년 4월, 거리에 옅은 꽃향기가 피어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봄의 생기로 가득했던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내버스는 이른 아침부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수많은 승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북적이는 버스 안 좌석에는 김 씨와 그녀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 즉 두 번째 타깃이 나란히 앉아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내은행에 같이 가서
그동안 빌린 돈을 전부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는 그녀의 달콤하고 확신에 찬 약속은 피해자의 의심을 허물기에 충분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던 돈을 마침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을 것입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도심의 교차로를 지나가는 동안 김 씨는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방을 열고 다시 한번 그 익숙한 자양강장제 병을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중목욕탕 사건 때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병의 뚜껑은 이미 조심스럽게 개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멀미가 날 텐데 이거 마시고 속 좀 든든하게 달래더. 마치 친언니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걱정으로 포장된 그 한마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일말의 의심조차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병을 받아들고는 주저없이 내용물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달리는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 수십 명의 무고한 목격자가 동승하고 있는 그곳에서 두 번째 편도 여행의 티켓이 끊어지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음료가 식도를 타고 뱃속으로 넘어간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버스 안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목을 강하게 부여잡았고 이내 중심을 잃고 좌석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전신을 덮치는 끔찍한 경련과 함께 열린 입술 사이로 하얀 거품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참상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거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패닉에 빠져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을 때 김 씨는 다시 한번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여배우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세상이 무너진 듯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훗날 이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보며 가장 경악을 금치 못했던 지점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승객들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허둥지둥대고 운전기사가 무전기를 붙잡고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그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 씨의 손은 그 누구보다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비통하게 오열하는 척하며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버듬었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값비싼 금목걸이와 손가락의 반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가방 속의 귀중품들을 순식간에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타인의 생명이 눈앞에서 영원한 수면의 늪으로 빠져드는 그 찰나의 끔찍한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금전적인 이득과 탐욕만이 차갑게 계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가운 버스 바닥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고 이 사건 역시 경찰과 검안위에 의해 심장질환으로 인한 단순 돌연사로 처리되며 그녀의 두 번째 알리바이는 단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직조된 범죄라는 이름의 톱니바퀴라도 영원히 어긋남 없이 돌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1988년 초 꼬리가 길어지면 결국 밟히게 된다는 수사계의 오랜 진리가 증명되듯 그녀의 치밀하고 잔혹한 시스템에 마침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타깃 역시 그녀에게 빚을 갚으라며 압박을 가해오던 채권자였습니다. 김 씨는 도심의 한 조용한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평소의 수법대로 다정한 미소를 띠며 뚜껑이 열려있는 건강음료를 건넸습니다. 늘 통하던 완벽한 죽음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무심코 음료를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머금은 바로 그 순간 평소 우리가 아는 달콤한 음료와는 차원이 다른 기괴한 맛이 혀끝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혀의 감각이 통째로 마비될 것만 같은 지독히 떫고 날카로운 쓴맛.
생명의 위협을 감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피해자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이 음료수 마실 대체 왜 이래? 완전히 상한 것 같은데? 피해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침을 했고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에 머금고 있던 음료를 전부 뱉어내고 물로 입을 헹궈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유통기한이 지났나 보다, 미안하다 라며 황급히 얼버무렸지만 이미 그녀가 의도했던 타이밍은 빗나간 뒤였습니다. 단 한 모금의 독특한 불쾌감을 뱉어낸 본능 덕분에 이 세 번째 피해자는 김 씨가 설계한 참혹한 편도 여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은 훗날 무너질 줄 몰랐던 그녀의 철벽 같은 장막을 찢어 발기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일선 경찰서의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묘하고 팽팽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캐비닛에 쌓여있던 먼지 쌓인 변사사건 보고서들을 무심히 넘겨보며 과거 기록을 검토하던 한 베테랑 수사관의 시선이 특정 인물의 이름 앞에서 날카롭게 멈춰섰습니다. 대중 목욕탕 탈의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돌연사,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또 다른 돌연사.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전혀 없던 중년 여성이었으며 무엇보다 수사관의 숨을 먹게 만든 결정적인 공통점은 두 사건의 유일한 동행자이자 최초 목격자가 동일 인물, 바로 김 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관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통계학적인 확률을 완전히 벗어난 기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가 연달아 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공공장소에서 눈앞에서 목격하고 신고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녀가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갑자기 기력을 잃고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가? 왜 사건 현장은 늘 수많은 목격자가 존재하는 시내버스나 대중 목욕탕 같은 역설적인 밀폐 공간인가? 수사관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의문과 단서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윤곽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이 떨어지기도 전 강력팀 형사들은 조용히 비공식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의 주변 인물들과 그녀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재무 상태를 비밀리에 탐문하며 그녀가 쓴 선량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민낯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바로 물리적인 증거가 완벽하게 부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시신들은 이미 깊은 땅 속에 묻혀버렸고 범행 도구로 강하게 의심되는 의문의 음료시 병은 사건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핏자국 하나,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오직 정황 진술과 알리바이의 모습만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압박해야만 하는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짰지만 그들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조용히 추적의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이 짙은 그림자가 머지않아 자신들과 피를 나눈 가족의 목숨마저 서슴지 않고 저울질할 만큼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차가운 심연의 괴물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외곽의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자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빚의 장벽은 잠시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통제할 수 없는 탐욕과 낭비벽은 다시금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압박감 속에서 수사관들이 그녀의 뒤를 조용히 밟으며 은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그 숨막히는 시간 속에서도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새로운 사냥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그녀의 덫에 걸려들 채권자가 남아있지 않자 그녀가 선택한 다음 표적은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가장 끔찍한 성역. 바로 피를 나눈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가장 끈끈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끈마저 그녀에게는 그저 손쉬운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인륜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는 그녀의 거대한 탐욕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1988년 3월, 덜컹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도심의 콘크리트 숲을 빠져나가던 낡은 무궁화호 기차 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연로한 아버지와 나란히 객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춘삼월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모처럼 딸과 함께하는 여행에 깊은 안도감과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차가 목적지의 절반쯤 도달하며 일정한 진동이 승객들의 긴장을 풀어주던 그 무렵, 김 씨는 무심하고도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자신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먼 길 가시느라 고단하실 텐데 챙겨온 이거 하나 드시고 눈 좀 붙이세요. 다정한 딸의 목소리와 함께 뚜껑이 이미 미세하게 열려있는 그 치명적이고 익숙한 자양강장제 병이 늙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딸이 건넨 따뜻한 호의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단숨에 음료를 들이켰고 그것이 그의 길고 길었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넘긴 가장 씁쓸한 한 모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차의 규칙적인 진동음 사이로 평온하던 객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며 좁은 좌석 아래로 꼬꾸라졌습니다.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그의 초점 잃은 눈동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몸은 통제할 수 없는 경련으로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객차 안의 승객들이 경악에 차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고 달려오는 그 아비규환의 순간, 김 씨는 다시 한번 그 완벽하게 준비된 비극의 여주인공 가면을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쓰러진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부여잡고 그녀는 객차가 떠나가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녀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은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 만큼 애절해 보였지만 그 슬픔을 연기하는 그녀의 내면은 그 어떤 얼음장보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도 전 목적지에 닿지 못한 채 영원한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이 비극적인 기차 안의 해프닝 역시 평소 지병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고령으로 인한 급성 심장 질환으로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완벽한 방패막이와 그녀의 처절한 눈물 연기가 결합하여 알리바이를 더욱 견고한 철옹성으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또아리를 튼 괴물의 지독한 허기는 피를 나눈 아버지의 희생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88년 4월, 늦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거리를 적시던 어느 시외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곁에 우산을 쓰고 나란히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하나의 우산을 함께 쓰고 버스를 기다리던 두 자매의 뒷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다정하고 평범한 풍경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편도 여행의 티켓이 어두운 입을 벌린 채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비까지 오는데 이거 마시고 속 좀 따뜻하게 되어. 언니가 아끼는 동생 주려고 챙겼지. 언니의 살가운 권유에 여동생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경계심 없이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그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음료를 마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여동생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심한 경련과 함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던 김 씨는 주변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또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혼비백산하여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인근 공중전화로 달려가고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그 틈을 타 수사관들의 혈압을 정점으로 치솟게 만든 그녀만의 시그니처 행동이 다시 한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동생의 생명이 빗물과 함께 아스팔트 위로 흩어져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찰나의 순간, 슬픔에 겨워 동생의 몸을 끌어안는 척하던 김 씨의 손은 조용하고도 기민하게 동생의 핸드백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있던 빳빳한 현금 다발과 그녀가 차고 있던 감나가는 폐물들이 순식간에 언니의 깊은 주머니 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신과 한 핏줄을 나눈 친동생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눈을 감는 그 지옥 같은 광경 앞에서도 그녀의 뇌는 오직 물질적인 이득만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정교하게 포장된 악마의 손길은 그렇게 두 번째 가족마저 흔적 없이 차가운 땅 속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연이은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경찰서 내부에 희미하게 켜져 있던 의심의 불씨에 거대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광역계 전담 사무실의 공기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이트보드 위에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사건 발생 장소를 나타내는 지도, 그리고 그 중심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단 한 명의 용의자, 김 씨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샘 수사로 충혈된 눈을 비비던 수사팀장이 펜을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며 뱉은 깊은 한숨 속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향한 짙은 분노와 형사로서의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로 이 모든 상황을 포장하기에 통계학적 한계치는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명의 평범해 보이는 가정주부가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대중 목욕탕, 만원 시내버스, 달리는 기차, 붐비는 정류장 등 수많은 군중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연달아 4번의 끔찍한 돌연사를 눈앞에서 목격할 확률. 게다가 그 피해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거나 그녀와 가장 밀접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끔찍한 사실. 반장님, 이건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동기가 부여된, 완벽하게 기획된 시리즈입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쫓고 있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상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가장 교활하고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최악의 포식자가 벌이는 무자비한 사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각 관할서 서류상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변자 기록들과 내사 보고서들이 강력팀의 지휘 아래 하나로 통합되며 경찰은 즉각적인 비상수사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공식적인 용의선상의 가장 높은 곳에 김 씨의 이름이 단독으로 올라갔고 그녀만을 추적하기 위한 정예 전담팀이 은밀하게 꾸려졌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과학적 수사 기법이 대한민국에 아직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인 걸음마 단계의 시절이었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수사관들은 날카로운 직감과 경험으로 범인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분석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용의자에게는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인간 본연의 능력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뜨거운 피마저 차가운 돈의 가치로 환산해버리는 지독하고 병적인 물질적 탐욕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확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거대하고 견고한 난관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현장에 있던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목격자들의 눈술에 의해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억울하게 눈을 감은 피해자들의 시신이 그 어떤 부검 절차나 독극물 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깊은 땅속에 매장되었거나 한 줌의 재로 화장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증은 하늘을 찌를 듯이 확고하지만 법정에서 용의자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그물망. 용의자의 숨통을 끊을 무기가 없는 형사들은 끓어오르는 속을 달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를 단 하나의 미세한 흔적, 완벽해 보이는 장막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균열을 찾아내기 위해 그들은 수만 장에 달하는 과거 기록을 밑바닥부터 다시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악마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으며 그 짙은 어둠의 장막 어딘가에는 반드시 구멍이 존재한다는 수사관들의 뜨거운 집념이 차가운 심연의 괴물을 향해 서서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증이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텅 빈 수사망 속에서 형사들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마가 치밀하게 짜놓은 완벽한 범죄의 각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예기치 못한 단 하나의 오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수사팀의 날카로운 시선은 수십 장의 내사 보고서를 뒤적이다 발견된 단 하나의 변수, 즉 그녀가 설계한 치명적인 편도 여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세 번째 피해자를 향했습니다. 만약 이 생존자의 기억 속에 범행의 비밀을 풀 열쇠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깰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사들은 용의자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 생존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조용한 면담실, 조심스럽게 꺼낸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 속에서 생존자의 두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끈질기고 따뜻한 설득 끝에 사건의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갈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마침내 생존자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만날 때마다 유난히 친절하게 자양강장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병은 언제나 제가 받기 전에 이미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생존자가 조심스럽게 뱉어낸 그 날카롭고 끔찍했던 쓴맛의 기억. 그 진술을 듣는 순간 형사들의 뇌리에는 번쩍하고 강렬한 섬광이 내리꽂혔습니다. 오랜 시간 형사들을 괴롭혔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완벽하게 들어맞으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중목욕탕의 짙은 수증기 속, 만원 시내버스의 덜컹거림 속, 달리는 기차 안, 그리고 비오는 정류장까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희생자들의 연령과 신분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영원한 수면으로 빠져들기 직전의 상황에는 공통된 하나의 소름 끼치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친절과 호의를 가장해 건네는 뚜껑이 미리 개봉된 피로 회복제. 이것이 바로 그녀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을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밀어넣을 때 사용한 단 하나의 교활한 수단이자 고유한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의 끔찍한 패턴을 완벽하게 프로파일링 해냈지만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심판대 위에서 용의자의 뻔뻔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는 생존자의 진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물리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되었을 그 작은 음료수병들은 이미 쓰레기장 어딘가로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부검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흙 속 깊은 곳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현장에 핏자국 하나, 흉기 하나 남지 않은 이 완벽한 밀실 속에서 수사관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절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용의자는 자신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지워버리거나 또 다른 사냥감을 향해 은밀하게 마술을 뻗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강력팀 수사팀장은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결단력 있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의 몸에 남겨진 흔적은 반드시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무덤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장례를 치르고 평온하게 매장된 피해자들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 시신을 수습하고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무덤 발굴 및 시신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자에 대한 예우가 강하게 뿌리내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미 흙으로 돌아간 고인의 안식처를 파헤친다는 것은 엄청난 윤리적 비난과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을 경우 수사팀 전체가 옷을 벗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그들은 반드시 저 깊은 흙더미 속에 묻힌 진실의 조각을 강제로라도 꺼내와야만 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일 밤낮을 세워가며 판사를 설득할 방대한 내사 자료와 촘촘한 정황 증거들을 문서화했고 마침내 끈질긴 집념 끝에 법원의 무거운 도장이 찍힌 발굴 영장을 손에 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며칠 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인적 드문 차가운 공동묘지.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든 그 스산한 고요 속에서 오직 날카로운 밤바람 소리만이 묘비 사이를 스산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폴리스 라인이 겹겹이 쳐진 묘역 안으로 무거운 방호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고 권위 법의학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장을 비추는 차가운 작업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는 가운데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을 파내는 날카로운 삽자루 소리가 정적을 무참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사가, 사가. 흙이 한 삽씩 파헤쳐지고 깊은 어둠 속으로 길이 열릴 때마다 곁을 지키는 형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묘지 위로 수사관들의 이마에서는 차가운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작업 끝에 깊은 땅 속에서 마침내 낡은 관의 표면이 그 서늘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 박동은 귓가를 울릴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흙 묻은 뚜껑이 열리고 차가운 장막 아래 영원히 숨겨져 있을 뻔했던 피해자의 유해가 지상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탓에 자연적인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방호복으로 무장한 법의학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밀하고 차분한 채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의 장기 속에 미세하게나마 남아있을지 모를 화학적 흔적, 그리고 유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흙 한 줌까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삼켰을 그 치명적인 편도 여행의 증거를 기어코 찾아내기 위해 메스와 핀셋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기민하고도 경건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깊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가장 믿고 따랐던 이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아스팔트와 버스 바닥 위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야 했던 희생자들. 그 억울한 영혼들이 남긴 무언의 비명이 밤 공기를 타고 형사들의 가슴에 뼈아프게 꽂혀내렸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 게임의 마침표를 찍어줄 과학적 증거물들이 조심스럽게 특수 용기에 밀봉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향하는 차량에 실렸습니다. 용의자가 완벽하게 덮었다고 오만하게 맹신했던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마침내 악마의 목줄을 죄 가장 강력하고 서늘한 단서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세상의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어둠 속에서 파헤쳐진 흙더미의 흔적은 철저한 보안 속에 곧바로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심장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가운 부검실로 옮겨졌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소독약 특유의 날카로운 냄새와 차가운 스테인리스 부검대에서 풍기는 스산한 냉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려진 피해자들의 유해는 오랜 시간 동안 땅속의 습기와 미생물들에 의해 자연의 섭리대로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진실을 밝혀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기어코 밝혀내겠다는 법의학자들의 무서운 집념 앞에서는 그 어떤 시간의 풍화작용도 결코 방해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얀 특수 방호복으로 몸을 감싼 채 마스크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번쩍이는 전문가들은 미세한 핀셋색과 수술용 메스를 쥐고 유해의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화학적 반응의 흔적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숨막히는 정밀 감정에 돌입했습니다. 강력팀 수사관들은 실험실 밖에 차가운 복도 철제 의자에 앉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휴게실에서 수사관들은 서로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붉게 충혈된 눈빛은 꼬리를 감춘 범인을 기어코 잡고야 말겠다는 단 하나의 뜨거운 맹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굳게 닫혀있던 실험실의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피로에 지친 담당 연구관의 손에 들린 얇은 결과 보고서 한 장이 수사팀장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졌습니다. 보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것을 받아든 팀장의 눈동자가 활자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고 이내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대 과학이 차가운 흙 속에서 기어이 짚어낸 진실은 형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밀실의 자물쇠를 산산조각 내 가장 강력한 열쇠였습니다. 정밀 독극물 스크리닝 검사 결과 피해자들의 훼손된 위장 점막과 간 조직 깊숙한 곳에서 공통적으로 특이한 화합물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체내에 존재할 수 없는 이질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극미량만 섭취하더라도 세포가 산소를 흡수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중추신경계를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외부의 물리적인 상흔 없이 내부에서부터 질식하여 영원한 호흡 정지를 불러오는 산업용 맹독성 화학물질, 이른바 죽음의 하얀 가루로 불리는 시아나물이었습니다. 무색무취에 가까운 편이지만 독특하게도 톡 쏘는 아몬드 향이나
지독히 쓴맛을 동반하는 이 미세한 가루의 특성은 사건의 흩어진 퍼즐을 하나로 모으는 완벽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과학적 증거는 며칠 전 생존자가 형사들 앞에서 두 손을 파들파들 떨며 생생하게 증언했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혀끝을 완전히 마비시킬 듯이 날카롭고 지독히 떨봤던 음료수의 정체가 마침내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학의 이름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호의의 가면 뒤에 단 한 모금만으로도 살아 숨쉬는 사람의 모든 생체 리듬을 정지시키고 영원한 수면의 늪으로 끌고 가는 차가운 지옥의 레시피를 교묘하게 배합했던 것입니다. 범행 수법의 모형, 즉 현대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에서 말하는 무들스 오페란디와 특유의 범행 시그니처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용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철벽 같은 군중 속의 알리바이는 오히려 그녀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사법적 울가미가 되어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확보되자 수사팀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이전에 조심스러웠던 정보 수집 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기민해졌습니다. 소극적인 방어전에서 범인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완벽한 공격전으로 태세가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이 교활한 악마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낼 거대한 포위망을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강력팀 소속 정예 형사들은 즉각 3인 1조로 여러 개의 교대조를 촘촘하게 편성하여 용의자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밀착 감시하는 고강도의 은밀한 잠복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녀의 거주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다세대 주택 옥상,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낡은 전봇대 뒤편, 그리고 그녀의 주요 이동 동선 곳곳에 일반 차량으로 위장된 수사 차량이 조용히 배치되었습니다. 고성능 망원경과 야간 투시 기능이 탑재된 망원렌즈 카메라를 든 형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렌즈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잠복 수사라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과 육체적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좁은 승합차 안에서 씻지도 못한 형사들은 차가운 우유와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쏟아지는 수마와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며칠을 버티던 잠복 초기, 수사관들의 망원경 너머로 비친 김 씨의 낮 시간은 이전에 이웃들이 증언했던 바와 같이 여전히 완벽한 위장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수수한 주부의 옷차림으로 동네 시장을 오가며 이웃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단골 과일가게 주인과는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단정히 머리를 빗어 넘기고 경건한 발걸음으로 종교 시설을 찾아가 제단 앞에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오랜 시간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몰아넣고도 절대자의 면전에서 그토록 평온한 표정으로 기도를 올리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이중성은 차 안에서 지켜보던 형사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서쪽 하늘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하나둘씩 붉은 빛을 토해내며 타락한 어둠의 장막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낮 동안 겹겹이 두르고 있던 성스러운 가면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무참하게 벗겨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의 적외선 카메라 렌즈 너머로 포착된 그녀의 진짜 민낯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깔리면 요란한 화장으로 얼굴을 덮은 뒤 화려한 조명과 끈적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심야의 불법 캬바레에 매일같이 출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쾌락의 춤을 추며 탕진의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전날의 여흥이 가시지도 않은 퀭한 눈으로
대형 주식 투자 객장의 구석자리에 상주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표 전광판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못한 채 허황된 일확천금의 꿈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끝없이 전표를 써내려가는 광기 어린 모습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의 끈질긴 내사와 계좌 추적 결과 화려한 이중생활을 지탱하던 썩은 기둥의 실체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채업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으며 매달 불어나는 살인적인 이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낡은 수첩에는 점차 그녀의 어두운 범행 동기가 서늘하고 뚜렷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의 고귀한 생명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손쉽게 속모하고 폐기할 수 있는 일회용 티켓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짓누르는 거대한 빚더미를 가장 빠르고 영구적으로 지워버리는 방법. 그것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으로 강제 탑승시키고 그들이 화학물질에 의해 고통 속에서 쓰러지는 아비규환을 틈타 마지막 남은 귀금속과 현금마저 모조리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치스러운 이중생활을 단 하루라도 연장하기 위해 같은 피를 나눈 늙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보내버린 뒤 그 대가를 현금으로 환전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캄캄한 심연 앞에서 수사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감시망 속에서 용의자의 극단적인 행동 패턴과 은밀한 생활 동선은 마침내 수사팀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과수의 결정적인 화학물질 검출 결과와 유일한 생존자의 교차 진술, 그리고 잠복 수사를 통해 빼곡하게 확보된 기형적인 재무 상태 및 이중생활에 대한 확고한 시각적 증거물들, 용의자의 자택과 은신처를 일제히 급습할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과 그녀의 두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단단히 채울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최종 내사 보고서는 단 한 치의 법적 빈틈도 없이 작성되어 관할 검찰청의 책상 위로 넘어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낭떠러지에 몰린 들짐승이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해지듯 언제 자신을 향해 경찰의 거대한 올가미가 날아올지 꿈에도 모르는 용의자의 눈빛은 캬바레의 화려한 사이키 조명 아래서 또다시 기괴한 탐욕의 붉은 빛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깊은 빚의 구렁텅이는 가족을 묻고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형사들의 도청용 무전기 너머로 그녀가 또 다른 오랜 친척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시내에서 만나자는 새로운 약속을 잡는 불길한 정황이 생생하게 수신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악마의 잔혹한 연쇄 속에서 단 한 명의 무고한 희생이라도 더 막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카운트다운. 이 팽팽하게 당겨진 차가운 고양이와 쥐의 숨막히는 추격 게임 속에서 형사들은 어둠의 거미줄을 끊고 튀어나가 짐승의 목덜미를 단 한 번에 낚아챌 가장 결정적이고 완벽한 타이밍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8년 8월, 늦여름의 끈적한 열기가 도시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무렵이었습니다. 강력팀 사무실의 낡은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사관들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식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치명적인 화학물질 검출 결과와 유일한 생존자의 결정적인 진술, 그리고 잠복 수사를 통해 확보된 용의자의 기형적인 이중생활 패턴까지 모든 정황 증거가 완벽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녀의 두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기 위한 체포영장과 자택을 샅샅이 뒤질 압수수색 영장의 마지막 서류 작업을 미친 듯이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타자기가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동안
시계의 초침은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완벽한 그물을 짜기 위해 총각을 다투고 있던 바로 그 숨막히는 시간. 벼랑 끝에 몰린 용의자의 핏발 선 눈동자는 이미 마지막 사냥감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옥죄어오는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매일 밤 불법 캬바레에서 턴진하는 유흥비와 주식 객장에서 증발해버리는 돈의 액수는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아득히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녀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차가운 괴물은 다시 한번 굶주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1988년 8월의 어느 날, 그녀는 또 다른 먼 친척이자 자신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던 채권자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지 않던 사이였지만 시내 다방에서 만나 밀린 돈을 모두 정산해주겠다는 그녀의 달콤한 제안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채권자였던 친척은 오랜 시간 돌려받지 못했던 돈을 마침내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에 휩싸여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의 마지막 탑승수속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낡은 다방 안은 쌉싸름한 커피향과 낮게 깔린 오래된 팝송의 선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석진 소파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 끔찍하고 익숙한 자양강장제 병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며 시원할 때 얼른 마시고 땀을 식히라는 그녀의 멘트는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친척을 향해 건네는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온화했고, 그 치명적인 병의 뚜껑은 늘 그래왔듯 미세하게 개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친척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병을 받아들고 단숨에 내용물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다방 안의 공기는 또다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친척은 가슴을 강하게 부여잡고 테이블 위로 쓰러졌고, 끔찍한 경련과 함께 입에서 하얀 거품을 뿜어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방 안의 손님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고, 종업원이 혼비백산하여 전화를 걸기 위해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용의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수없이 연습해온 완벽한 비극의 여주인공 가면을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리는 친척을 끌어안고 세상이 무너진 듯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완벽한 연기가 끝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다방 주변에 은밀하게 잠복해 있던 강력팀 형사들이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다방 문을 부수듯 열어젖히며 현장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덮친 하얀 가루의 위력은 너무나도 빠르고 치명적이어서 구급대원들이 손을 쓸 틈조차 없었지만 형사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돌연사의 안타까운 목격자를 위로하는 무기력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곧바로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며 연기를 이어가던 용의자를 향해 차가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팀장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용의자의 가증스러운 두 손목 위로 묵직하고 차가운 은빛 수갑이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채워졌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다방 안의 끈적한 공기를 가리며 낭독되는 순간 수사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오열하던 용의자의 얼굴에서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슬픔의 감정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그녀의 눈동자는 일순간 그 어떤 얼음장보다 차갑고 공허한 파충류의 눈빛으로 돌변하여 형사들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기괴한 감정의 단절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숨을 먹게 만들 만큼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삼엄한 경계 속에 관할 경찰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취조실로 압송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오직 차가운 백열등 불빛만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좁고 밀폐된 취조실. 형사들과 희대의 괴물이 마주 앉은 철제 테이블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보고서와 하얀 가루가 검출되었다는 치명적인 증거자료, 그리고 그녀의 화려한 이중생활이 담긴 잠복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무심하게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수만 조각의 퍼즐이 하나로 맞춰진 완벽한 범죄의 궤적 앞에서 일반적인 용의자라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거나 최소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이 인간 본연의 심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몸을 기댄 용의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치명적인 증거물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갑자기 억울함에 사무친 듯 테이블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나는 그저 힘없고 나약한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윽박지르는 그녀의 항변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친척이 더운 날 찾아왔길래 고생하는 것 같아 호의로 음료수 하나 건넨 것뿐인데 그걸 마시고 갑자기 쓰러진 걸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며 오히려 형사들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왜 애꿎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이 생사람을 잡느냐는 그녀의 외침에는 일말의 흔들림이나 죄책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구사하는 심리 통제술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국가수 결과를 들이미며 범행 수법을 강하게 압박하자 그녀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모성애를 자극하는 치밀한 방어 기제를 펼쳤습니다. 우리 집에 두고 온 불쌍한 내 자식들은 어쩌라고 이런 짓을 하느냐며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지로 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다 안다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취조실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그녀의 안면 근육은 완벽한 억울함을 연기하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유리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프로파일러와 수사 지휘부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조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거세당한 차가운 괴물과 베테랑 형사들 간의 피말리는 심리적 줄다리기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석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사팀이 아직 자신의 집에서 그 치명적인 화학물질, 즉 하얀 가루의 직접적인 원형이나 실물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 한들 자신이 직접 그 가루를 음료에 탔다는 결정적인 현행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다면 끝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오만하고도 무서운 확신. 그 지독한 믿음이 그녀를 그토록 당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안의 수사관들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진술을 무너뜨리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와 부검 결과를 넘어설 수 있는 최후의 쐐기, 즉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을 기획하고 제조했던 그 치명적인 하얀 가루의 남은 흔적을 반드시 그녀의 거처에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형사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초침과 함께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안에 확실한 직접 물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녀가 유유히 경찰서 문을 걸어나가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팀장의 턱관절이 분노로 강하게 맞물렸습니다. 취조실 밖으로 나온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대기하고 있던 압수수색 전담팀을 향해 무겁고도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용의자의 집으로 향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집안의 모든 벽과 바닥을 뜯어내서라도 악마가 숨겨둔 그 저주받은 가루의 본체를 기어코 찾아내라는 엄명. 텅 빈 밀실을 채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한 수사팀의 가장 치열하고 숨막히는 수색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 용의자가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피해자 행세를 이어가는 동안 밖에서는 수사관들의 숨통을 조이는 무자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48시간. 경찰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합법적으로 가둬둘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서 치명적인 하얀 가루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들 법의 저울은 냉혹했습니다. 용의자의 집이나 은신처에서 그 죽음의 레시피를 완성한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 즉 하얀 가루의 실물과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악한 변호인단은 분명 증거 불충분을 무기로 구속영장 기각을 끌어낼 것이고 희대의 괴물은 수사관들을 비웃으며 경찰서 정문을 유유히 걸어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밤낮 없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사팀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재앙이자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팀장의 붉게 충혈된 눈빛에서 떨어진 단호한 명령과 함께 서류 가방을 든 압수수색 전담팀이 거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용의자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철창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집안은 평범하고 단정한 주부의 겉모습처럼 너무나도 고요하고 일상적인 풍경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 평온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지독한 위선을 이미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통째로 뒤집어서라도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확인해. 벽지 하나, 장판 한 장도 그냥 넘기지 마라. 현장 지휘관의 서늘한 호통 소리와 함께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거실의 소파가 뒤집히고 안방의 장롱이 모두 열렸으며 주방 찬장에 있던 수백 개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서랍장의 이중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망치가 동원되었고 마당의 흙을 파내기 위해 삽자루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천장의 환풍구를 뜯어내고 손전등을 비추며 좁은 틈새까지 샅샅이 뒤지는 수사관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집안을 초토화시킬 듯한 수색이 몇 시간째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결정적인 물증은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류 무더기와 낡은 옷까지 평범한 살림살이들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꼬리를 밟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 끔찍한 게임의 증거물들을 외부의 완벽한 은신처나 쓰레기장 어딘가로 영원히 폐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상상력이 수사관들의 뇌리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본서에서 대기 중인 수사팀장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압수수색 현장의 공기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48시간의 골든타임이 모래시계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가며 이제 남은 시간이 몇 시간 채 남지 않은 상황. 수사관들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절망의 그림자가 낡은 집안을 서서히 덮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수색을 멈춘 그때였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막내 형사 한 명이 답답한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무심코 비좁고 습한 화장실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타일에 차가운 냉기가 맴도는 낡은 화장실. 이미 선배 형사들이 변기통 안쪽과 세면대 밑바닥, 심지어 하수구 배관까지 모두 뜯어보고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막내 형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흐르는 땀을 닦아내던 중 시선이 수세식 변기 뒤쪽에 어둡고 후미진 벽면을 향했습니다. 오래된 타일들이 규칙적으로 붙어있는 평범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리한 시선 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균열이 포착되었습니다. 변기 물탱크에 가려져 성인의 시야로는 절대 한 번에 확인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타일 한 장. 그 타일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백색 시멘트의 마감 상태가 주변의 다른 타일들과 미세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실금과도 같은 틈새가 미묘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막내 형사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미세한 틈새로 손톱을 밀어넣고 힘을 주어 당기자 놀랍게도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벽면 타일 한 장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힘없이 앞으로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타일이 떨어져 나간 벽 안쪽에는 시멘트가 비어있는 작고 어두운 공동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화장실 벽에 무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막내 형사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외침이 낡은 집안의 무거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거실에서 땀을 닦던 수사관들이 짐승처럼 튀어올라 화장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휘관이 플래시 불빛을 비추며 그 깊고 어두운 구멍 안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신문지 뭉치 하나와 두툼한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형사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화장실 밖 거실 바닥으로 그것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뇌건을 해체하듯 겹겹이 쌓인 신문지를 한 장씩 벗겨내는 형사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신문지가 벗겨지고 내용물이 그 서늘한 실체를 온전히 드러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형사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용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자양강장제 병안에 들어갔을 영원한 수면을 부르는 치명적인 하얀 가루, 즉 맹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투명한 유리병이 온전한 상태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분량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검은색 비닐봉지를 열자 형사들의 억장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봉지 안에는 차가운 아스팔트와 버스 바닥 위에서 고통스럽게 쓰러져가던 피해자들의 몸에서 그녀가 짐승처럼 뜯어냈던 수십 점의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값비싼 옥비녀와 현금 다발들이 차갑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과 오랜 지인들을 영원한 편도 여행으로 밀어넣고 얻어낸 악마의 끔찍하고 잔혹한 전리품들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교활하고 완벽하게 구축되었던 악마의 밀실이 마침내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붕괴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용의자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억울함의 가면과 알리바이의 방패는 이 작고 어두운 화장실 벽 뒤에서 발견된 확실한 물리적 증거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취조실에서 수사관들을 조롱하며 핏대를 세우던 그녀의 오만한 계획은 타일 한 장 뒤에 숨겨진 틈새를 찾아낸 형사들의 끈질긴 집념 앞에서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휘관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고 본서의 강력팀장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빙고입니다. 놈의 목줄을 쥘 완벽한 물증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본서 치료실 너머로 무전의 내용이 울려 퍼진 순간 유리창 너머로 당당하게 버티고 있던 용의자의 오만했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무대의 막이 강제로 내려오고 거대한 법의 심판대가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모든 끔찍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을 향한 차갑고 준엄한 단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법정의 무겁고 육중한 창나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교활했던 텅 빈 밀실의 설계자가 드디어 차가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낡은 화장실 타일 뒤에서 쏟아져 나온 치명적인 하얀 가루와 희생자들의 차가운 유품들은 그녀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두르고 있던 거짓과 위선의 갑옷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 안은 유가족들이 토해내는 비통한 오열과 끓어오르는 분노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조차 단지 자신의 빚을 지우고 캬바레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삼았던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향해 사람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과 친척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차가운 길바닥과 밀폐된 버스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희생자들의 억울한 원혼이 법정의 공기를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끓어오르는 슬픔과 대비되게 피고인석에 앉은 그녀의 태도는 현장에 있던 베테랑 수사관들과 재판부의 등골마저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얼굴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회한의 눈물 따위는 단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의 명백한 과학적 물증과 유일한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이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고 그녀가 짐승처럼 희생자들의 몸에서 벗겨낸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증거물로 눈앞에 제시되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두 눈은 마치 파충류처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범행이 조작된 것이라며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듯 가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연기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의 영혼이 완벽하게 거세된 지독한 탐욕만이 남은 빈 껍데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치열했던 모든 변론이 끝이 나고 재판장의 무거운 망치 소리가 차가운 법정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그 어떤 변명이나 동기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행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웃과 가족의 따뜻한 믿음을 가장 치명적인 덫으로 변질시킨 죄,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지워버리고도 단 한순간의 진실된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그 지독한 오만함. 법의 저울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사회로부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격리, 즉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겁고 단호한 판결인 영원한 편도 여행 티켓을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숱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넣었던 그 어두운 심연으로 이제는 그녀 스스로가 걸어들어가 영원히 눈을 감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던 강력팀 수사관들은 그제야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으며 붉어진 눈시울을 조용히 훔쳐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의 기록이 수사기관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남긴 짙은 그림자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범죄 심리학과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분석한 그녀의 심리적 내면은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 탐욕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인지 능력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서늘한 표본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 그녀에게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빚을 갚기 위해 언제든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걸어다니는 금고에 불과했습니다. 거액의 사채 이자를 갚고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심야 무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주식 객장에서 허황된 일확천금을 쫓기 위해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목숨을 저울질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끈끈한 인간관계의 기본인 정과 신뢰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그녀의 차가운 계산기 앞에서는 그저 타깃을 쉽게 불러내기 위한 미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들고 동시에 뼈아픈 수사적 교훈을 남긴 것은 그녀의 교묘한 범행 방식, 즉 모두스 오페란디의 파격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칼이나 둔기 같은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어두운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야산을 범행 장소로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짙은 수증기가 낀 대중 목욕탕, 덜컹거리는 만원 시내버스,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기차, 비오는 시외버스 정류장. 이토록 수많은 군중이 밀집해 있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장 평범한 공공장소야말로 그녀가 선택한 가장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피로를 풀어줄 테니 이 음료수 한 병 마시라는 가장 다정하고 친근한 호의의 가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뚜껑이 열려있는 작은 자양강장제 병 하나가 그 어떤 날카로운 무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흔적 없는 잔혹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사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일선 강력팀 수사관들은 눈에 보이는 핏자국이나 저항의 흔적만이 범죄 현장의 전부가 아님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중년 주부의 옅은 미소 뒤에도 인간을 포식하는 끔찍한 괴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범죄의 비정형성. 돌연사로 위장된 시신에 남겨진 미세한 화학적 흔적을 찾아내기 위한 법의학적 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독극물 스크리닝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얼마나 절대적인 열쇠인지,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진정한 가치와 필요성이 수사 역사에 뚜렷하게 각인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와 흙더미 속으로 묻혀 영원히 완벽한 미궁숙으로 빠질 뻔했던 억울한 죽음들을 다시 세상의 빛으로 끌어올린 것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베테랑 형사들의 집요한 의심과 낡은 화장실 벽의 미세한 균열마저 단숨에 꿰뚫어본 지독한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공식적인 수사 기록은 캐비닛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고 피 튀기는 추적의 서류철은 마침내 무겁게 덮였습니다. 하지만 이 텅 빈 밀실의 설계자가 우리 사회에 던진 서늘한 질문의 여지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공간이, 가장 나를 아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친척과 이웃의 다정한 호의가 단 한순간에 나를 영원한 수면으로 이끄는 차가운 덫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진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가장 무서운 괴물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밝은 대낮에 우리 곁에서 가장 친절한 미소를 띠며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탐욕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갑고 기나긴 추적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끔찍한 장막을 기어코 찢어내고 마침내 진실의 빛을 끌어낸 형사들의 피말리는 두뇌 싸움과
미세한 가루의 흔적을 찾아낸 과학수사에 소름 끼치는 이면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버튼 하나가 더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 수사 기록을 끝까지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사건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국내외 미제 사건의 이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내리를 떠나지 않을,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차가운 수사 기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는 부디 따뜻한 진심과 안전만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